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포 세대라고 아십니까? 경제적 독립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연애라든지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 30대 청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의 삶은 유난히 고단한 것 같습니다. 간신히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고 가정까지 이루려고 하면은 주거불안이 또다시 이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던 우리 부모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결혼할 자녀의 집 걱정에 매달려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부모 도움 없이 신혼집을 포함한 결혼 비용을 충당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6.1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상 최악의 주거난이 결혼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자녀와 이런 자녀를 위해 노후를 포기해가면서 주택 마련을 해주어야 하는 부모 간 천륜 싸움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멈추고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8월 마지막 주 인리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인도네시아 내 각종 이슈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신문과 방송사들은 외신에서 북한의 준 전시 태세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 태세와 결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지난주 내내 남북한 대치 및 마라톤 대화 국면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반등회의 이후에 친북한 외교 노선을 걸어온 나라지만 최근 남한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 외에 태풍 고니의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함경북도 나진에 쏟아진 폭우로 40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11,000명이 대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남북 고위급 대화 당시 휴전선 부근으로 전진 배치했던 북한 군 부대는 후방 지역으로 후퇴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나진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것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관련 장관들을 대동하고 중부자와 바탕에 위치한 1000메가와트 2기, 즉 200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기공식 테이프를 끊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일본이 전적으로 자금을 다 대해주는 대형 발전소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발전소는 일본이 그리고 대부분의 댐은 중국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많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런 중에 유습 갈라 부통령이 투자청장과 소피안 와난디 전 경총회장을 대동하고 포스코, LSIS라고 하는 에너지 발전회사, 녹십자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일본과 중국이 대규모 인도네시아 투자를 조코위 대통령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다소 인도네시아 투자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부통령 한국 방문을 계기로 그 활로가 활짝 열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선악 평화상 수상식에도 참가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에너지 발전 분야 그 외에도 녹십자와 같은 한국 제약산업계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립은행 BNI 엄팟 어남은 서울 지점 설치에 관한 MOU를 한국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이어서 여러 단신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보도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에 대하여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자인 마하티르 전 수상까지 데모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그것은 현 수상이 정부 자금 7억 불을 부정 축제했고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가 경제위기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상직에서 하야하라는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가 저렇게 경제위기로 쓰러질 경우에 즉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데모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는 동부 자카르타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정부는 찔리웅강 유역을 되살리기 위한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불법 주택단지를 이루고 살아가던 깜풍불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법 주택에서 살던 깜풍불로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서부 자띠네가라 공영주택에 속속 입주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층 2개 동으로 구성된 공영주택에는 518세대가 입주가 가능한데요. 주택의 넓이는 30제곱미터,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공영주택에 대해서 깜풍불로 주민들은 비교적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3개월까지만 무료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주거비를 충당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깜풍불로에 이어서 붓깃두리도 재개발 프로젝트 도마에 올랐는데요. 아홉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6일 자카르타 남부지역 붓깃두리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을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붓깃두리는 찔리웅강을 사이에 두고 깜풍불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매 우기 때마다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카르타 정부는 붓깃두리 주민들의 주거 이전을 위해서 동부 자카르타 지역 찌비낭, 부사르 등의 공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깜풍불로와 붓깃두리 재개발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반둥지방경찰서는 30명의 타이완 사람들과 3명의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구성된 국제 사이버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20, 30대 청년들로 마약 거래 및 국제 사이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외국인들은 어라이벌 비자로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압박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매치기라든지 날치기 등과 같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경제가 나빠지면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부터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현상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독자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본독자베 공항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공항으로 변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항은 자카르타 남부 찌뿌탓, 그러니까 본독자베 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뻘리타 항공사 비행기만 여기서 뜨고 내리는데요. 워낙 정가랭 공항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림 공항에 이어서 이곳까지 추가 개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근거리를 가는 항공사가 취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루다 항공도 이곳에 취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북부 수마트라 또바 호수 관광산업 프로모션을 위해서 100억 루피아 예산을 투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8년 IMF 이전만 해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 도바 호수를 찾았는데요. 지금은 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7만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나우 또바는 북부 수마트라의 거대한 화산 칼데라 호수로 바닥 쪽의 특이한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부 수마트라 관광지입니다. 이 화산 호수는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그 규모가 크고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바다를 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메단까지 비행기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호수까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메단시에서 남쪽으로 시안타르라고 하는 중간 도시를 지나서 직접 호수에 다다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능 시나붕이 있는 브라스타기 고온지대를 지나서 까로 지방의 고랭지 농업지대를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다 좋습니다. 하지만 브라스타기를 지나는 길은 좀 더 먼데요. 그 대신 광활하게 펼쳐진 고랭지 농업지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쪽의 농촌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주 다양한 메뉴가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오늘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식사도 골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잘란잘란. 점심 식사 어디서 하실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놈놈 카페로 모시겠습니다. 와, 정말 편안해 보이죠? 푹신푹신한 소파와 아늑한 공간이 마치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 같아요. 화려한 손글씨로 적혀진 메뉴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보니까 인테리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카운터이자 음료 제조실에서 손님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바리스타가 한창 열심히네요. 와, 천장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자자자, 인테리어 구경 온 게 아니죠. 네, 주목적에 다시 집중해볼까요? 놈놈 카페는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심지어 한국 음식을 포함해서 50여 가지 음식들과 30여 가지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아늑하고 가격까지 착해서 이곳 르박블루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항상 붐빈다고 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요. 놈놈 카페의 인기 메뉴 중 하나는 치킨 카츠 라이스 버거인데요. 치킨 카츠 밥버거죠. 네, 일본식 닭고기 튀김이 빵 대신 밥 사이에 맛있겠다. Cara membuat chicken katsu rice burger, ayam di fillet, ditaruh dengan daging turki bacon, keju, garam, lada hitam, telur, maizena, dan tepung roti. Setelah dibungkus dengan tepung roti, digoreng dengan minyak yang panas selama 15 menit dan diangkat, dan nasi pun disangrai dengan minyak wijen dan langsung disajikan seperti ada selada, tomat, timun, dan sausnya.
두구두구두 그 다음 메뉴는 서양식인데요. 이름은 Mash and Banger, 으깬 감자와 소세지가 이 후추 소스와 함께 나온 요리입니다. 셰프님들의 공간 주방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 구경 좀 할게요. 우와 맛있겠다. 지글지글 배고파요. 네, 고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레몬그라스 치킨 스테이크 강추인데요. 매콤달콤한 태국 소스와 상큼한 레몬 향이 닭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배가 많이 안 고프다면 요깃거리로 팝콘 치킨 어떠세요? 놈놈만의 특제 마요네즈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곳에는 후식 종류도 꽤 다양한데요. 한자리에서 후식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에겐 금상첨화. 네, 이 빨간 레드벨벳 컵케이크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커피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커피는 아포가토입니다. 진한 아라비카 에스프레소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위에는 달달한 초콜릿 소스와 쿠키까지. 과연 식곤증을 없애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달한 비주얼 좀 보세요. 피곤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죠? 난 달달한 거보단 상큼한 것이 땡긴다 하시면 바로 옆에 있는 바질 칠라 추천합니다. 이 빻은 바질잎과 짜낸 라임 그리고 오렌지를 섞고 또 라즈베리 시럽과 생강소다까지 재료만 들어봐도 정말 상큼할 것 같죠? 놈놈 카페의 모든 메뉴는 다름 아닌 카페 사장님 클라우디아 마리스카 씨의 손을 거쳤다는데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메뉴 2마리 토끼를 몽땅 잡아서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는데 성공! Ide awal dari Kak Kris sebetulnya menerangkan konsep tentang di dalam rumah, di dalam living room lebih tepatnya. Jadi kami menyajikan makanan-makanan yang dibikin homemade atau dari rumah karena menurut saya yang bikin dari rumah itu mengingatkan kita akan di rumah jadi nyaman dan tentunya sesuai dengan restoran ini nom-nom yaitu menginginkan tamunya agar bisa makan dengan puas dan senang. 네, 가게 구석구석 정성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신경 쓰셨답니다. 놈놈 카페 영업시간은 연중 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음료 가격은 8,000 루피아부터 25,000 루피아, 식사는 15,000 루피아부터 65,000 루피아까지. 네, 한 끼 점심 식사로 훌륭한 곳이죠. 매일 먹는 점심 메뉴가 질렸다 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즉 우카엠은 아세안 10개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과 영업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세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무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잘 연구하고 상품 표준화 내지는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부자와 스마랑에 위치한 한 한국계 봉제회사 대표가 체납세금 23억 루피아를 납부하지 않아서 끝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방세무서는 그는 지난 26일 저녁 중부자와 살라티가 구치소에 수감을 해버렸는데요. 세무서 측은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 문서로 세금 납부 고지서를 통보한 바 있지만은 그 회사 대표는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무서는 여타 체납세금 회사들에 대한 번복이로서 그를 구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우리 교민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요, 먼저 한국인 의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후 진단 결과가 중병이라든지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병으로 판단되면
대부분은 한국 대사관 옆에 있는 메디스트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엔 여러 전문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31일자 루마사키 집도망은 구스모 우이의과대학 병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카르타 병원의 하나입니다. 북부 슬라웨시 마나도 남쪽에 위치한 러건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9일은 화산재 폭발 강도가 워낙 세서 마나다 공항에서 마카사르나 자카르타, 그 외 따르나떼 등지로 가는 모든 국내 항공기의 이착륙이 한나절 이상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부터 재개되기는 했는데 군흥 러건의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 이착륙이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남부 슬라웨시 고아 지방의 전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찰밥짓기 풍습인데요. 이런 풍습은 반텐주 딴중레승으로 가는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나무에 찹쌀과 건과류를 넣고 불에다가 구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나무 향이 밥이 배어나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르 방향으로 가다가 센툴시티 한 순다 식당에서는 대나무 통에 빠틴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넣고 불에 구워내는 메뉴가 그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하루 만에 공식 수락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인데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지난해 2월 19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전에 열린 뒤 1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동의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일단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상봉 인원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남북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산가족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은 갈수록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디 오랜 시간 상처를 받은 우리 이웃들, 즉 이산가족들이 올 추석만은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정말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하면서 오늘 인니 주간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